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합편성 채널 MBN이 6개월 동안 방송을 할 수 없는 유례없는 중징계를 당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방송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단 1분도 방송을 할 수 없는 겁니다. 2011년 종편 채널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자본금을 불법적으로 채운 회계 부정이 드러나면서 오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박종욱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를 열고 MBN에 대해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지난 2011년 종편 승인 당시 자본금 중 556억 원을 납입할 때 임직원들을 차명 주주로 활용하고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당시에도 허위 주주 명부와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등 방송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전국 단위 방송사에 대해 업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스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방통위원회 상임위원 전원이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처분으로 인한 협력업체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해 실제 업무정지와 방송 중단은 내년 5월쯤으로 예상됩니다. 방송 중단 기간 동안 MBN은 화면 정지 상태에서 업무정지 6개월이라는 내용만 띄워야 합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MBN 법인과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하고 차명 주식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원상 회복하는 동시에 경영혁신 방안도 제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MBN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MBN은 방송이 중단되면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종사자의 고용이 불안해지며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처분과 별개로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재승인 심사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MBN의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오늘 방통위 결정을 두고 과하다는 평가와 아예 종편 승인을 취소했어야 한다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방통위가 업무정지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이고 이번 결정이 다른 종편을 상대로 한 심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정진욱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MBN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놓고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는 참석위원들 간의 격론이 오갔습니다. 승인 요건을 위반하고도 계속 거짓말로 일관해온 MBN의 행동은 반사회적 범죄에 가깝다며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과 승인 취소 시 시청자나 광고주 피해, 고용 문제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결국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최초 승인과 2014년, 17년 재승인 과정 등에서 불법을 저지른 건 맞다면서도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췄습니다. 승인 취소 시 발생할 수 있는 외주 제작자 등 협력업체와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처분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방통위 처분과 달리 MBN이 계속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MBN은 이번 규제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인데 이 경우 소송전이 계속되면 방송 중단 시점을 3년 가까이 연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방통위의 이번 규제에는 TV 방송이 아닌 인터넷이나 유튜브 방송 등이 포함되는지도 명확치 않습니다. 이번에 6개월 방송정보 영업정리하느라 땅땅 때렸지만 이것이 실제 실행될지가 미지수인 그러한 처분을 한 거예요. 이번 제재는 앞으로 있을 다른 종편의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V조선의 경우 이미 법정 제재를 6건 받아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상태. 하지만 이번 결정처럼 재승인 불가 요건인 상황이라도 봐주기식 처분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방통위는 일단 이번 규제에 대한 MBN의 대응 여부를 살핀 뒤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준익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수사 지휘권 또 감찰권을 행사한 걸 두고 어느 평검사가 반발한 것에 추 장관이 개혁만이 답이라고 응답하자 다른 검사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움직임을 또 다른 검사가 비판하고 이걸 또 비판하는 검사가 등장하면서 검사 내전의 양상입니다. 곽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단 반발의 포문을 연 건 이틀 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린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였습니다.
이 검사는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을 겨냥해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썼습니다. 추 장관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고 잇따라 감찰 지시를 내린 걸 정면 비판한 겁니다. 이 같은 일선 평검사의 주장에 전현직 법무장관이 가세하면서 논쟁은 달아올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이환우 검사의 과거 권한 남용 의혹을 다룬 기사를 올렸고 어제 이 기사를 추 장관이 SNS로 공유하면서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글을 덧붙인 게 사태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오늘 오후까지 180명 넘는 검사들이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인데 추 장관의 목적은 사실상 검찰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겁니다. 이처럼 추 장관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인 가운데 검찰 내부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인 임은정 부장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마땅히 있어야 할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데 우리 잘못을 질타하는 외부에 대한 성난 목소리만 있어서야 어찌 바른 검사의 자세라 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글 역시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정희도 부장검사는 제게는 물타기로 들린다며 이제 부장님을 정치검사로 칭하는 후배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발에 동참한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아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 갈등에 일선 검사들까지 뛰어들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내전이 본격화된 양상. 검사 비위 의혹 등 민감한 감찰 현안들은 물론 가시권에 들어온 공수처 출범과도 맞물려 검찰 안팎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3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이 헬로윈 데이라서 오늘 금요일 밤을 즐기려는 인파가 몰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물론이고 상인들도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서울 이태원 거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하영 기자,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를 했다고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인데 이 이태원에서도 인파가 많이 몰리는 축에 속합니다. 여기에 특별 방역 게이트가 설치된 건데요. 보시면 QR코드를 인증하고 체온을 측정한 뒤에 이렇게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게이트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소독액이 분사되는데요. 이 게이트를 통과했을 때 소독을 마쳤다는 의미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이 스티커는 이곳 거리에 있는 음식점들을 이용할 때마다 보여주면 되는데요. 그러면 번거로운 인증 절차 없이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 이태원에는 매년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헬로윈데이 때마다 몰리는데 특히 이번 헬로윈데이 때는 지난 5월 클럽발 집단 감염 사태를 한번 겪었던 터라 상인들이 방역에 특별히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서울시는 클럽 등의 유흥업소마다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지켜보게 하고 있는데요.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곧바로 2주간 집합 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다른 지역의 클럽으로 옮겨가거나 헌팅 포차 등 유사 유흥시설로 이용객이 몰리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춤추는 유흥시설과 유사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태원 일대를 비롯해 서울 시내 클럽 50%와 감성주점 70% 이상이 헬로윈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휴업하겠다고 나섰고요.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등 전국 주요 도시의 클럽과 감성주점들도 속속 휴업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4명, 사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사우나와 관련해 11명이 추가 확진됐고 용인 골프 모임 관련해서도 3명이 늘어 모두 54명이 확진됐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는 학습지 방문 교사가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수강생 등 12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식약처와 경찰청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전국 유흥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저희가 어제 가구업계 매출 1위 한샘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보도했는데 한샘이 오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은 전혀 사실이 아니지만 직원 개인 차원의 비리가 있는지는 조사해 보겠다는 겁니다. 회사가 아니라 개인 비리일 수는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유령 회사들과 맺은 계약서에 회장의 서명은 왜 들어가 있는 건지 수상한 게 적지 않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샘의 방송 제작 협찬과 광고를 대행한다는 4개 회사는 법적으로 등록한 주소지에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들어본 회사고 갑자기 뭐 또 황당한 질문을 하시네. 혹시 여기 라는 회사인가요? 아니요. 안 들어봤는데. 실체가 의심되는 광고 대행사와 체결한 수십억 원대의 계약. 유령 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한샘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차원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개인 차원의 비리 등의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히 자체 조사 중이라는 겁니다. 외부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회사 최고위층의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인 비리에 방점을 둔 해명입니다. 내부 감사에도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개인 비리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광고 대행사들과의 계약에서 최종 결제자는 회장입니다. 최고 경영진이 직접 관여를 했거나 적어도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샘의 임원이면서 광고 대행사의 사내이사기도 한 의혹의 당사자도 회장님의 재가를 언급했습니다. 회장님 승인했던 거고 그래서 저는 그냥 간편하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제가 진짜로 관여를 안 해요. 저는 어차피 뭐 사내 이사로 있고 뭐 하지만 한샘은 올해 4월부터 코로나19 여파로 대대적인 비용 절감, 바로 비상경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광고 대행사에 들어간 협찬 지원금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회사 예산을 이제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작 지원금으로 가는 금액은 늘어난 거죠. 이 역시 한샘 부회장의 승인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샘의 의혹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관련자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라인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해서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모펀드를 감독하고 사고를 예방했어야 할 금감원은 그동안 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 펀드 피해자들은 물론 징계 대상인 증권사들까지 대체 누가 누굴 징계하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창 기자입니다. 라인펀드 화물 사태 13개월째. 피해자들은 오늘도 금감원 앞에 모였습니다. 부동산 담보를 2배로 잡고 빌려주는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실상 은행보다도 안전하다라는 상품을 설명을 금융감독원은 어제부터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에 대해 제재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증권사 전현직 임원들에겐 이미 직무 정지가 예고된 상태. 3년 이상 금융업계 취업을 못하는 중징계입니다. 해당 증권사들은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KB증권이 작성한 탄원서 성격의 문서를 보면 라임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금융당국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그리고 금감원의 무사안일한 감독에 있다며 금감원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감원이 지난해 7월 라임 펀드의 수익률 조작 의혹을 인지하고도 즉각 검사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사안을 방치해 피해를 키웠다고도 지적합니다.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도 비슷한 비난이 나옵니다. 옵티머스 전 대표가 이미 3년 전에 부실 펀드라며 직접 제보까지 해왔지만 금감원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올 초에도 옵티머스 펀드의 이상을 감지하고 서면 조사까지 하면서도 피해 예방 조치는 하지 않아 사태 직전까지 펀드는 수천억 원어치가 더 팔렸습니다. 이 사기 펀드 업체 옵티머스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기를 대국민 사기를 치는데 이 금융당국에서 전혀 적발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신다고 봅니까? 여기에 금감원 직원들이 라임과 옵티머스 측 편의를 봐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대체 누가 누구를 징계하느냐는 반발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 지난 2015년 규제 완화 이후 사모펀드 운영사는 20배 넘게 폭증했지만
금감원 검사 건수는 매년 10여 건에 그쳤습니다. 또 고위험 상품인 사모펀드는 49인 이하로만 투자자를 받는 게 원칙인데도 운용사들이 사실상 하나의 펀드를 여러 개로 쪼개 파는 걸 보면서도 금감원은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위험 자산에 투자하기 어려운 일반 금융 소비자들도 사모펀드에 대거 이제 자금을 투입하게 되면서 피해가 커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금융 당국, 특히 금융 정책적인 측면에서 책임이 있다고 보여요. 올 8월 말까지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는 6조 원 이상. 금감원의 부실 감독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가운데 금감원이 지금처럼 제 역할을 못한다면 펀드 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연세대 이경태 전 부총장의 딸이 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의혹이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었죠. 당시 교육부는 이 전 부총장 그리고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해서 부정 입학을 도운 혐의를 받는 교수들을 수사 의뢰했는데요. 최근 검찰이 연세대를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 연세대 부총장인 이경태 교수 딸의 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이 학교를 압수수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연세대 경영대학 내 이 교수의 연구실과 당시 입학 전형에 관여한 교수들의 연구실, 서울 서부지검은 이들 장소에 수사 관계자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입시 전형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지난 7월 교육부는 종합 감사 결과 이 대학 교수들이 짜고 이 교수의 딸을 대학원 입시에 부정 합격시켰다며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따님 대학원 입학 관련해가지고 연구실 압수수색을 받으셨다고 해서요. 이거 제가 답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전화 끊겠습니다. 2016년 2학기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입시에서 당시 부총장이던 이 교수의 딸은 단 한 명만 뽑은 마케팅 전공 석사과정 최종 합격자로 선발됐습니다. 하지만 전형과정의 의혹이 교육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 교수의 딸은 1차 서류평가 중 대학 성적 등 객관적 평가에서 9등을 했는데 자질과 추천서 등 주관적 평가에서 만점을 받아 5등으로 2차 구술시험 대상자에 올라갔습니다. 2차 구술심사에서도 서류 1등과 2등 지원자들은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이 전 부총장의 딸은 100점 만점을 받아 합격한 겁니다. 교육부로부터 감사 자료 등을 넘겨받은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전형위원으로 참여했던 교수들부터 조사한 뒤 이경태 교수에게도 출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중학교 교사가 길거리에서 참수를 당한 지 2주 만에 성당에서 기도하던 시민까지 참수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프랑스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동 국가들을 포함해 전 세계가 일제히 규탄에 나섰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가 또 발생할 거란 우려가 여전한 상황인데요. 전예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랑스 남부 니스의 노트르담 성당 입구. 경찰의 총에 맞은 테러 용의자가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튀니지 출신의 21살 남성으로 확인된 용의자는 오전 9시 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60대 여성과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들의 목에선 참수당한 듯 깊은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On vient d'apprendre à la télévision que notre sacristain a été assassiné, tué. C'est un choc. 또 다른 40대 여성은 인근 술집으로 피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후 신은 위대하다고 계속 외쳤습니다. Vraiment, c'est inhumain de faire un tel acte. Pour moi, c'est extrêmement répréhensible et j'espère que la justice fera son travail avec cet assaillant qui mérite. 성당 앞에는 추모 행렬이 이어졌고 프랑스 전역의 성당들은 일제히 희생자들을 기리는 종을 울렸습니다. Que nous devons dans ces moments nous unir et ne rien céder à l'esprit de division. 미국과 유럽 등은 물론 프랑스와 각을 세워온 터키, 이란, 사우디 등 이슬람 국가들도 일제히 테러를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증오가 증오를 낳는 연결고리가 쉽게 끊어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2주 전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 말평을 보여준 교사가 길거리에서 참수당한 후 프랑스는 이슬람 사원을 폐쇄했습니다.
그러자 이슬람 국가들에선 프랑스 제품 불매 운동과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고조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애도를 표명하긴 했지만 참수 사건의 원인이 된 무함마드 만평에 대한 서방과 이슬람 사회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유사한 테러가 반복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전예지입니다. 미국 대선을 나흘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이례적으로 같은 날 똑같이 플로리다에 가서 유세를 했습니다. 이 플로리다가 사실상 이번 대선에 운명을 가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인데 왜 그런지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플로리다의 한낮 더위는 소방차가 물을 뿌려 식혀야 할 정도였습니다. 의식 잃고 쓰러지는 사람이 나오기도 했지만 74살의 대통령은 넥타이까지 하고 연단에 1시간 40분 서 있었습니다. 플로리다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So I'm thrilled to be here in our home state, Florida. 같은 날 같은 주에서 78살의 야당 후보도 땡볕 아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승부를 내고 싶어 했습니다. It's up to you. You hold the key. If Florida goes blue, it's over. It's over. 이렇게들 플로리다에 매달리는 건 선거인단 확보에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접전지를 뺀 확실한 우세 지역만 따지면 바이든은 216명, 트럼프는 125명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당선에 필요한 270명에 도달하려면 바이든은 54명, 트럼프는 145명이 필요합니다. 이 회색 표시는 승부처인 경합주와 여론조사 박빙 지역입니다. 바이든은 북부 지역에 뚜렷한 우세를 보이는 경합주 2곳과 플로리다를 챙기면 나머지 접전지 전부 져도 당선됩니다. 반대로 트럼프는요, 이 2곳을 내주고 선거인단 수 많은 플로리다를 놓치면 나머지 접전지를 전부 다 이겨도 선거인단 수가 모자랍니다. 현재 플로리다의 여론조사 평균치는 지난 3일 동안 트럼프 0.4%포인트 우세, 트럼프 바이든 동률, 다시 바이든 1.2%포인트 우세로 나타나 누가 앞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선 트럼프가 1.2%포인트 차로 플로리다에서 이겼습니다. 다른 경합주에서는 우편 투표를 받는 마감 시한도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펜실베이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는 각각 선거일 후 3일, 9일까지 도착해도 인정되지만 위스콘신, 미네소타주에선 선거일 지나서 오는 건 인정하지 말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편 투표에 자기 표가 많다고 보는 민주당과 그 반대인 공화당은 손익계산에 분주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대법원이 일제 강제 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해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한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꼭 2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하는 진전이 있긴 하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은 여전히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판결 2년, 그 과정을 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온 지 2년이 된 날,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도 일본 도쿄의 신일본 제철 본사 앞에서도 미쓰비시 중공업 앞에서도 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로 평생의 한을 푸는 듯했던 피해자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판결 나면 그대로 이행을 할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행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가 맡고 있다는 것이에요. 스가 총리의 취임 이후에도 일본 정부의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일본企業の差し押さえ資産が現金化されるこうした事態になれば日韓関係にとっては極めて深刻な状況を나아가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기 전에는 연말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에도 참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일 간 논의 과정을 잘 아는 외교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올해 초 일본 기업이 실제 피해를 보지 않는 방안까지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판결대로 배상금을 지급하면 한국 정부가 국내 기금을 모아 다시 돌려주는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NHK는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보류돼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내놓을지가 관계 개선의 관건이 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어느 경우든 일본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작은 목소리를 크게 보도해드리는 소수 의견입니다. 이른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서 몇 년 동안 고된 노동을 했지만 임금 수천만 원을 받지 못한 이 캄보디아 청년의 이야기를 꼭 6개월 전에 보도해드렸습니다. 그 사이 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한국에서 쫓겨날 처지가 됐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 전 22살에 경기도 이천의 한 채소 농장에서 일을 시작한 캄보디아인 여성 A씨. 난방도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바로 옆 컨테이너에 홀로 살며 4년 7개월을 일했지만 3년 8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참다 못한 이 여성은 지난 3월 농장에서 나와 사장 박모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장님 말해요. 야채 비싸 사장님랑 돈 줘. 사장님 땅 팔아. 돈 계산기 좀 붙여. 사장님랑 돈 은행 빌려줘.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3,400만 원. 하지만 사장은 지난 봄이나 지금이나 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못하면 못하는 거. 그거는 난 솔직히 이전에 신경 안 써요. 나는. 얼마 전 검찰이 1,700만 원의 합의를 보라며 형사조정을 시작했지만 사장은 100만 원도 주기 힘들다고 한 겁니다. 밀린 임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A씨. 그런데 A씨에게는 더 황당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임시비자를 받고 지내왔는데 법무부가 더 이상 비자 연장을 해줄 수 없다고 통보한 겁니다. 저는 돈 못 받았는데 캄보디아 줄 때 안 가. 저 사람이 피고가 아니에요. 이래도 부산 사람인데 제 3자예요. 검찰이 임금을 체불한 사장을 대상으로만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가 제3자라는 이해하기 힘든 설명입니다. 이주 노동자를 쓰다가 임금을 주지 않고 버티고 비자가 끝나 노동자가 쫓겨나면 또 다른 이주 노동자를 불러다 쓰는 체불 사업주의 행태에 한국 정부가 들러리를 선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돈 못 받았는데 왜 주입관리사무소 가라고 해요. 올해 8월까지 이주 노동자들이 신고한 임금 체불 액수는 무려 850억 원. 코리안 드림을 꿈꾸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한국에서 쫓겨나는 이주 노동자는 파악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을 하고 사업주한테 구상하는 그런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돼야 된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 고용노동부에서 그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A씨에게 다른 종류의 임시비자 발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정부가 8년 전 국내 비료업체들이 10년 넘게 담합을 해왔고 농민들은 무려 1조 원 넘게 비료값을 더 낸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업체들한테 과징금을 물게 했지만 피해자인 농민은 한 푼도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8년간의 소송 끝에 오늘 농민들이 이겼지만 배상금은 푼돈이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비료업체가 1995년부터 16년 동안 비료값을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부당이득만 1조 6천억 원, 농민들이 더 낸 비료값은 최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사전에 각 사별 물량 배분 및 투철 가격을 합의하고 그대로 실행하였습니다. 농민들의 피해가 상당하다 이렇게. 하지만 업체들은 과징금 828억 원만 물었을 뿐 피해 농민들에겐 단 한 푼도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비료값을 100% 인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농민 17,000여 명이 직접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지만 법정 공방은 험난했습니다. 현행법상 단합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그 피해액이 얼마인지는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2억 원 가까운 사비를 들이고도 손해 규모와 금액을 산정하는 데 4년이나 걸렸습니다. 이걸 공정하게 감정해 줄 분들 전문가를 찾아다니는 과정도 오래 걸렸고요. 비료회사들의 반박을 다시 반박하는 자료도 만들고 8년 동안 농민들 중에는 그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소송 8년 만인 오늘 1심 재판부는 농민들에게 원금 39억, 이자까지 포함해 모두 5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34만 원 정도 주어지는 건데 이마저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거나 포기한 수백만 명은 받지 못합니다. 1조 6천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올린 비료업체들은 과징금을 빼고도 여전히 1조 원 넘게 남긴 셈. 단합이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소송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집단 소송제 도입을 최근 입법 예고했지만 단합 전후의 가격 정보를 공정위가 직접 수집해 피해자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오늘 오전 한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노동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20대 캄보디아인 노동자를 포함해서 모두 2명이 숨졌습니다. 이번에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인재였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중에 있어야 할 대형 크레인이 가운데가 꺾인 채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크레인과 땅바닥에는 노동자들이 썼던 헬멧 2개가 주인을 잃은 채 놓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서울 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수십 미터짜리 크레인이 밑에서 해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을 덮쳤습니다. 48살 남성과 28살 캄보디아인 남성이 다리와 복부를 크게 다쳤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무슨 소리가만 났죠? 주저앉은 거니까. 사고 현장엔 노동자 2명을 덮친 크레인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 앞에선 관계기관의 조사가 한창입니다. 숨진 하청 노동자들은 교각을 높이 세우기 위해 직각으로 서 있던 크레인을 눕혀 40m였던 높이를 52m로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의 중간 부분을 일단 해체하고 그 사이에 12m짜리 구조물을 끼워 넣어 다시 조립하는 작업이었는데 캄보디아인 노동자가 1m 높이에 매달린 크레인의 고정 나사 4개 중 2개를 해체한 순간 크레인이 주저앉았습니다. 더 높은 데에 있는 그 교량 작업을 해야 돼서 회사 측에서 분대를 더 키워라 늘려라 해가지고 길을 키우기 위해서 그 고정핀을 뽑다가 분대가 밑으로. 사고를 막기 위해선 지지대를 세우거나 크레인을 완전히 땅에 내려 작업해야 했지만 이번에도 안전수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고가 났는데 아직 경위도 파악이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오늘 현장 감식을 마친 경찰은 건설사 관계자들을 추가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 관리소장을 흉기로 살해한 입주자 대표가 오늘 구속이 됐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두고 평소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평소에도 관리비 통장을 바꿔라, 인감 도장을 바꾸라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제보는 MBC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가방을 챙기더니 유유히 사무실을 빠져나갑니다. 이틀 전 인천 서구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여성 관리소장을 살해한 입주자 대표입니다. 범행 직후 도망쳤다 1시간 반 뒤 자수했고 결국 오늘 구속됐습니다. 끔찍한 범행의 이유는 관리소장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거였습니다. 하실 말씀 따로 없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무시를 당한 건 관리소장이었고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두고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는 폭로가 새로 나왔습니다. MBC가 입수한 관리소장의 최근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관리소장은 입주자 대표가 관리비 통장을 또 바꾸라고 했고 출금을 하게 되면 문자가 자신에게 오도록 하라고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한 관리소장을 은행으로 데려가 입출금 내역서를 발급받도록 하기도 했고 범행 이틀 전엔 관리비 통장을 다시 분실했다고 신고해 재발급받도록 하고 여성 관리소장에게 집으로 초대하면 믿어주겠다는 말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다시 다 공동 날인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더니 그대로도 계속 한 4번 정도를 도장을 분실했다 이러면서. 이 때문에 숨진 관리소장은 최근 고혈압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야 했고 직접 외부 기관에 회계 감사를 해달라고 자청하기도 했습니다. 300세대가 안 되는 이 아파트는 회계 감사가 의무사항도 아니었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죠. 그러니까 입대위에서 하라고 하면 저희는 해야 되고요. 대표가 누가 됐든 위탁사나 전화해서 소장이 이렇다고 바꿔달라고 하면. 숨진 관리소장의 동료들은 입주자 대표의 갑질을 제도적으로 막아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고 내일 고인과 함께 아파트를 둘러보며 장례 일정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시동이 꺼지거나 출력이 떨어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는 차량들이 최근 충남에서 속출하고 있는데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 차량들 모두 같은 주유소에서 뭔가 성분이 이상한 경유를 넣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차량만 100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공주시 23번 국도에 위치한 한 주유소입니다. 기름값이 싸다고 알려져 손님들로 붐비던 곳인데 어제부터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여기가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고 또 이 지역 주유소에서 여기 주유소가 가격이 싼 편이에요. 국도 맞은편 논산시에 위치한 이 주유소도 이번 주 들어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1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이들 주유소 두 곳에서 최근 경유를 넣은 차량들이 잇따라 고장난 겁니다. 달리는 도중 출력이 뚝 떨어지거나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시꺼먼 매연이 뿜어져 나온 차량들만 현재까지 56대. 자동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들 주유소에서 경유를 넣은 뒤 차량이 고장났다는 신고가 100여 건이나 접수됐습니다. 1차적인 수리비는 한 140만 원가량이 나왔는데 이게 불법 석유로 인한 피해라는 얘기를 듣고서 그러면 엔진까지도 지금 다 손을 봐야 되는 상황. 투명한 일반 경유와 달리 고장난 차량 안에 남아있던 기름은 확연히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을 시작한 지 약 30여 초가 지났는데도 거품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고 있네요. 한국석유관리원은 해당 기름에서 정상적인 경유에선 검출되지 않는 규소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면서 열흘 정도 시험 분석을 통해 가짜 경유 여부를 판정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들 주유소 두 곳에 업주를 입건해 가짜 경유를 판매했는지 또 같은 업자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간만에 추위도 또 미세먼지도 뭐 하나 걱정 없는 날씨였죠. 이번 주말 날씨는 토요일인 내일이 더 좋습니다. 낮 동안 따스한 햇살이 비추면서 가을 기운이 완연하겠는데요. 일요일에는 한 달 내내 내리지 않던 비가 올 전망입니다. 비의 양이 많진 않겠지만 강한 한기를 몰고 오면서 다음 주에는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그럼 비가 오는 시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비는 일요일인 모레 아침 경기 북과 영서 북부 지방부터 시작됩니다. 오전 중에는 수도권을 비롯해 충남과 전북 서쪽 지방으로 비가 퍼지겠고요. 오후부터는 비구름이 남동 쪽으로 옮겨가면서 그 밖에 충청과 호남 또 경북 내륙까지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 비는 일요일 저녁 수도권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충청과 남부 내륙에서는 안개가 만들어지겠고 낮부터는 구름만 많아지겠습니다. 공기질은 온종일 무난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9도, 대전과 대구 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2도 정도 오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광주와 부산 20도가 되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내륙 지방은 일요일 새벽에 비가 그치겠고 이후로는 수요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이 0도까지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30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